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의 졸속 처리에 반대해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일단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인에게 연인 관계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는 척하고 있다며 거짓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신고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는 선택제로 바뀝니다. 게임 업계와 청소년들은 반기는 반면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의 한 달 관람객이 7,000명을 넘었습니다. 전시가 인기를 끌면서 안표까지 등장했는데 무료 티켓이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현지 직원과 가족 391명이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내일 국내에 옵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게도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에도 사전 청약을 도입해 추가로 10만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됐던 태릉과 과천 부지는 공급을 축소하는 대신 대체 부지를 확보해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오늘 새벽 4시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이어 오늘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가 연기되며 법안 처리도 덩달아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폐기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처리가 일단 연기된 거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 법안을 둘러싼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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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야당의 반대 속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4시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된 전체 회의가 자정까지 이어지자 민주당은 차수 변경을 시도했고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을 처리했습니다. 19항은 오늘 논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타 부분은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회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에야 법사위가 통과됐는데 통과된 직후에 다시 본회의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건의드렸고 상임위 심사 뒤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따르자는 야당의 요구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한 겁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홍천 의원이 언론개혁이 힘 있는 자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 경선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죠. 여권에서는 속보이는 사퇴쇼, 진짜 사퇴 의사가 있다면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지만 윤 의원은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돼 당 차원에서 탈당 권고를 받아도 버티는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를 사고도 실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 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염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윤 의원의 사퇴는 부동산 의혹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여야 다른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진정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사퇴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야권에서 만류가 잇따르는 만큼 윤 의원의 실제 사퇴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논란 끝에 후보들 간 토론회가 무산됐던 국민의힘이 오늘 비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가했는데 주자간 질의응답이 빠져서였을까요? 후보들이 준비해온 원고만 읽는 거라 초등학교 학예회 같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을 제외한 모두 12명입니다. 각 후보는 주어진 7분의 시간 동안 주요 공약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회복 방안부터 코로나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혁신의 성장판을 만들어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마련까지 다양한 국정 운영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청년들에게 내 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권력이 비리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문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토론의 형식이 아닌 만큼 주자간 질의응답 없이 준비된 원고만 읽는 식으로 진행된 데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 등 당내외 각종 악재와 시기가 겹치며 제대로 된 주목도 받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얘기를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사이 여야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는 강한 신경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비전 발표를 치른 국민의힘과 순회 경선을 앞둔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죠. 우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법사위에서 많은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설전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현역 의원이기도 한 박 장관은 일반적인 장관들과 다르게 의원들의 지적에 곧바로 반박을 하는 등 설전을 보이는 모습이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네. 권 의원이 그런 박 장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어!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건방지기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권 의원은 박 장관이 사과해야지 왜 자신이 사과해야 하느냐며 한동안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건방지다는 표현도 그렇고 또 박 장관의 태도도 모두 다 논란이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답지 않은 다소 유치한 그런 논쟁도 있었다면서요. 네, 권 의원은 삼선 의원인 박 장관이 위원 입장에 서서 말을 그렇게 하는 장관을 봤다면 초죽음을 만들었을 거라고 공격했는데요. 지금은 의원이 아니라 장관이니 장관답게 처신하라고 말하자 박 장관이 한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관으로 갔으면 장관 신분에 맞게끔 행동을 해달라.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 즉 권 의원이야말로 의원이면 의원답게 행동하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네, 대선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잠깐만 소개됐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전 발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안상수 후보입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쓰레기에 비유하더니 갑자기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나타나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자, 이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인지도나 지지율에서 밀리다 보니 주목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장성민 후보는 긴장한 탓인지 제한 시간보다 1분을 넘게 초과해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유독 또 젊은 층의 인기를 받고 있다는데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전 발표에 실시간 댓글창을 보면 무야홍이라는 단어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무조건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으로 지지자들이 올린 건데요. 온라인상 유행하는 놀이나 유행어, 즉 밈으로 자리 잡은 무야호라는 단어를 패러디한 겁니다. 젊은 세대에서 20, 30대 세대들이 인터넷 그 모임방에서 만든 말이니까 저도 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최근 오르고 있는 지지율이 주로 젊은 층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게 홍 후보 측 주장입니다. 지난 재보선에서도 20, 30대 이 지지율이 중요한 변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겠죠? 윤 후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금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들은 파급력이 있는 밈을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역시 최근 유행했던 밸런스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입땡하고 5억 받기 대 그냥 살기. 그냥 살기. 로또 1등 당첨되면 가족에게 바로 말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유명 연예인의 남자친구 사진, 이른바 남친짤로 불리는 사진을 패러디한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었죠. 여권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글로벌 인기 온라인 게임을 직접 해보고 박용진 후보는 순위 역주행으로 유명해진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 추기도 했습니다. 예, 저런 것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순회 경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지금 흐름대로면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결선까지 가서 반 이재명 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몰리는 변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반드시 결선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두 팀이. 우리가 조금 밀리는 정도이지 압도적으로 누가 이기고 하는 이런 건 없어요. 결선만 가기만 하면 다른 후보들에게 퍼져 있는 친문, 반 이재명 표를 이낙연 후보에게 모두 모아 역전을 이뤄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15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50일째 1,000명을 넘고도 있죠.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일선병원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른 겁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을 주도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발병 초기에 최대 300배 이상의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뒤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1%에서 66%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에 비해 백신 예방 효과는 떨어지다 보니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0명대를 넘어서 위중증 환자는 한 달이 채 안 돼 400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수도권에서 134개, 전국적으로는 252개가 남아있지만 대전, 세종, 충남은 고작 1개에 불과해 수도권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증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좀 이미 포화 상태라서 저희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환자를 감당할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열악해요, 인력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짜내고 있다는 표현? 정부는 20에서 30% 여유가 있다고 밝혔지만 하루 확진자가 2,500명 이상으로 지속되면 현 의료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벌써 7주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식당 영업시간이 밤 9시로 더 단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도로 점용료를 내면서 길에서까지 이른바 야장을 했을 텐데 말이죠. 서울의 유명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손기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 을지로. 주말을 앞둔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한산합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출입 명부와 온도계도 마련하고 자리 간 간격도 넓혔지만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손꼽히는 명소 중 하나인 을지로 노가리 골목입니다. 금요일 밤이지만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탓에 손님은 평소보다 훨씬 적습니다. 과거 여름철에 열렸던 축제 영상과 비교하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번 주 상황은 어떨까?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앞당겨지다 보니 장사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줄인 것부터도 문제가 되고 인원을 2에서 4수로 올려주셨다고 해서 손님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18년, 19년도에 비하면 매출이 현재 30%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 10시, 11시까지는 돼야지만이 어렵더라도 겨우겨우 지탱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노래방, 유흥주점 같이 아예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을 받는 업종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지원금으로 버티기에는 한두 달도 버겁습니다. 1년 넘게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이제 집합 금지와 이제 집합 제한을 받아온 이 업주 입장으로는 이제 굉장히 힘든. 가깝게 닫혀 있는 통에 임대료가 밀려 있고 한 달에 가게 임대료가 300이에요. 코로나19 상황을 맞은 지 1년 6개월. 샐러리맨들의 퇴근길 대포 한 잔의 추억이 깃든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물론 곳곳의 자영업자에겐 현실이 말 그대로 한계 상황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포항 죽장면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건 기본, 마을이 잠기고 도로가 순식간에 20m나 끊겨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죠. 복구 작업으로 이제 겨우 통행이 재개됐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학교 담벼락 너머로 급류가 흐르는 순간 거센 파도 같은 물결이 순식간에 담벼락을 무너뜨립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흙탕물이 마을 안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놀란 주민들을 소방대원들이 대피시킵니다. 물 뿌러 금방 뿌러간다. 빨리 다 나오시라고 해. 포항 죽장면과 중학교를 잇는 도로는 급류에 휩쓸리며 20m가량 사라져 학생 등 90여 명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천둥 번개 치고 막 따라 제끼는데 1시간도 안 되는데 막 저 다리에 물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림살이 강만 오만 거 다 떴는 거예요. 포항과 연결된 도로는 곳곳이 유실됐고 마을 진입로가 사라진 주민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과수원이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집도 그렇고 뭐 다 물 들어가 불어가지고 많이 걱정됐죠. 물이 빠진 마을은 온통 진흙투성이. 주민들은 젖은 집기 등을 드러내고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유실됐던 마을과 학교를 잇는 31번 국도는 임시 방편으로 흙을 쌓아 복구해 고립됐던 주민들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겼던 1,500여 가구에 대한 복구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어제 포항 죽장면에 1시간 동안 내린 비는 53.5mm. 특정 지역의 집중 포화식 폭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청주에 있는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신생아.
67시간 동안 생과 사를 다툰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했죠. 아기는 상처가 부패돼 있었고 제거하지 못한 탯줄도 말라붙어 있었는데 혹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까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주변을 서성거리던 남성이 발견한 곳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열어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신고했다고요. CCTV 확인 결과 아이는 발견되기 사흘 전 친모에게 버려졌습니다. 무려 67시간 동안 비좁은 쓰레기통에서 생과 사를 다툰 겁니다. 당시 아이의 몸은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아직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처 관리를 하고 있고 염증 수치도 아직은 높은 상태이고요. 수술적 치료로 좀 관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에게 사회복지 전상관리번호가 부여돼 의료 급여를 받을 수는 있게 됐지만 형편이 넉넉치는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를 돕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기부단체가 개설한 후원 계좌에는 6시간 만에 200여 명이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 등 물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아이는 가정 위탁이나 단기 보훈시설로 옮겨져 입양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주 MBN은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이 숨진 사건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가해자는 119에 신고하기 전에 112, 그러니까 경찰에도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자는 척한다며 거짓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있었는데 그대로 여성을 놔둔 겁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제대로 신고만 했다면 딸을 살릴 수도 있었다며 국민청원까지 올렸는데 김태형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는 지인에게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황모 씨를 폭행했고 결국 황 씨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맨 먼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는데 와줄 수 있느냐, 왜 자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A씨가 이때만이라도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면 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몇 분 뒤 119에 신고를 했지만 폭행 사실은 숨겼습니다. 그 시간에 얘가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아이는 다 내사였었어요. 황 씨 집에선 A씨의 입사 대비용 자기소개서도 발견됐습니다. 그 속엔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 수영 강사 경험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영 강사를 6개월 정도 했었고 거기에 내용에 응급구조 자격증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응급구조 자격증이라는 게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잖아요. 데이트 폭력을 엄벌해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사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A씨는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은 가운데 부모가 원하는 건 오직 진실 규명뿐입니다. 언론 공개에서 할 건 해주시고 경찰에서 할 건 해주시고 그래야 이게 저희 아이같이 이 여자 아이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지.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민주노총이 현대제철 본사의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며 오늘로 사흘째 당진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천 명을 자회사로 정규직 고용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가 본사가 고용하라고 하는 건데 자칫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노노 갈등이 생길까 우려도 큽니다. 길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띠를 둘러맨 노조원들이 1층 안내 데스크를 밟고 올라서 있습니다. 이를 말리는 직원들의 팔을 끌어 내보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사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100여 명이 충남 당진 공장 사무동을 점거한 모습입니다.
통제센터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공장 안에서 대규모 집회도 강행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자회사 3곳을 세워 다음 달부터 협력사 직원 7,0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2천여 명은 또 다른 형태의 간접 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축소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 하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제철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었고 나은 조건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사에 직고용할 경우 지난 인천국제공항이나 도로공사 사태처럼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백 대 1, 심지어 몇천 대 1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쪽 현대철 정규직이 돼 있는데 반면에 협력업체 직원들은 그런 절차를 안 거쳤거든요. 양측은 이번 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견이 커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서울 범죄 지도입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범죄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연구진들이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행정구역별 범죄 발생을 분석한 건데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8개 범죄 유형별로 발생 빈도에 따라 적게 일어나면 1등급, 많으면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어떤가도 궁금하겠습니다. 네, 해당 연구를 보면 서울의 49.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범죄 위험 지역인 4에서 5등급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물론 범죄 유형은 다른데요. 강력 범죄인 살인은 강서구, 영등포구가 짙은 갈색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도심권인 용산과 중구는 좀 덜합니다. 네, 성폭력 범죄는 관악과 강남, 용산, 영등포구의 특정 지역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강도, 마약 등 그 외 범죄들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서울의 유흥업소 수나 주류 판매업소의 밀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건 이미 나온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 지역 치안 상황이 어떤지 수시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범죄 유형별로 해당 지역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만취 진상용.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진상이라는 말까지 붙은 겁니까? 네, 우선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영업용 택시 보넷 위에 올라서서 횡설수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네, 급기야 발로 차량 보닛을 내리치기까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를 말리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거나 일부는 아예 부추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땅을 놔두고 저렇게 택시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택시기사랑 요금 문제라도 있었던 겁니까? 이 여성은 해당 택시에 탑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네, 도로에 멈춰있던 택시 보닛을 갑자기 휴대전화로 내리치더니 이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제지하려 하자 만지면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말하기까지 했고요. 결국 여성은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동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요즘은 술 취했다고 너그러이 봐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벗겨진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네, 바로 금이 벗겨진 건데요. 네, 중국 트램펄린 금메달리스트 주셰잉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메달 좌측 상당 부분이 얼룩덜룩한데요. 네, 손으로 닦으려고 하자 얼룩이 오히려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抠了一下，发现好像能抠掉皮，然后我发现它好像也不是说抠掉的金粉之类的东西，更像是一层保护膜吧。
그러니까 얼룩을 닦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금이 더 많이 벗겨지게 된 거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 초기엔 속가지 금인 순금 메달을 주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은덩어리에 금을 도금해서 만듭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금의 함량을 최소 6g 이상, 은의 비율은 92.5%가 넘도록 정해놨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선 이 도금이 이렇게 벗겨진 경우는 처음이라 제작을 맡은 일본 조폐국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메달 품질이 문제가 됐던 적은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이 부식됐다며 교환을 요청한 사례가 10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금도 부식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쟁 올림픽. 잠깐만요. 올림픽 끝나고 지금 패럴림픽 하는데 전쟁 올림픽은 또 뭡니까? 네, 정식 명칭은 국제 군사 대회인데요. 네, 러시아가 주관해 2015년에 처음 시작된 군사 분야 경연 대회입니다. 네,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탱크에 타고 장애물을 기동하면서 중간중간 사격까지 하는데요. 올림픽 종목으로는 철인 3종 경기, 근대 5종의 레이저런과 같은 비슷한 방식의 경기입니다. 이 탱크 종목을 포함해 전투기, 그리고 군인이 직접 하는 전술 분야 등 총 3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이렇게 보통 반미 성향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 40여 개 나라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저런 올림픽도 있었네요. 네. 그동안 누가 1등을 했습니까? 네, 예상하셨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경기 탱크 바이애슬론은 러시아가 1위를 줄곧 차지했고요. 역대 대회에서는 중국이 2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이 뒤이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종합 성적으로 따지면 역시 러시아가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평범한 삶 원했는데 누구 얘기입니까? 네, 미국 최장신 남성의 생전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태생의 이고르 보브코빈스키는 뇌하수체 거인증이라는 질병으로 234cm라는 큰 키를 갖게 되는데요. 네. 이 질환은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병입니다. 6살 때 이미 키가 189cm였고요. 6살이에요? 네네. 27살엔 미국에서 가장 키 큰 남자로 기니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관의 관심과는 달리 그는 평생 지독한 무릎 관절염을 달고 살았고요. 최근엔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20일 38살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삶이 주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아주 큰 복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거센데 추미애 전 장관은 갑자기 윤해 교육부 장관까지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한 보이지 않는 손도 있다면서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명백한 인권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 참여한 부산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는데 어제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부산대는 예비 행정처분인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조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앞으로 2-3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성급한 결정으로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추미애 전 장관은 대선 전 조국 장관 사건을 정리하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당 정치인들과 문 대통령이 만든 비극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딸이 저작거리에 내쳐지니 가슴이 칼로 저며지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게임 접속이 자동적으로 차단된다고 해서 신데렐라법이라 불렸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건데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코로나 시대 학부모들은 더 걱정이 앞섭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도입됩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실상은 게임 셧다운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아이디를 빌려 접속하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여서 셧다운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랜 족쇄가 풀린 게임 업계와 청소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게임 하다가 튕기는 경우도 많았고 불편했던 점이 많았는데 학생의 입장으로서 좀 자율성을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가정마다 아마 많은 불화와 자녀들과의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현재 아직 모든 것이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절한 규칙과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로 학교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에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무료 전시회인데 암표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공개한 이건희 컬렉션 전시 이야기인데 아이돌 콘서트만큼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료 티켓이 1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술 전시회를 치자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이 보입니다. 무료 티켓이지만 무려 1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개막한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보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암표까지 등장한 겁니다. 매일 자정해야 하는 예약은 1분도 안 돼 매진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전시 예약 비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12시 땡 하자마자 티켓팅을 했고 한 5번 정도 실패하다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감동도 크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에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 목, 금, 일요일은 8회, 수요일과 토요일은 11회를 운영하지만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30명씩 보지만 2단계, 1단계 더 낮아지면 그만큼 관람객은 또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전시 연기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치열한 예매 경쟁에 익숙치 않은 중노년층 관객들에게는 관람 기회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보며 대화를 하거나 격렬한 움직임이 없는 전시회의 경우 방역 수칙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미술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는 약 100만 명. 하지만 이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세금 다 내고 일하는데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과 네팔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 A씨와 B씨.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이주 노동자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자리에서 내가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못해서 나간 사람도 많아요. 기쁜 느낌으로 좀 들었는데 또 다시 이런 사람이 주고 이런 사람은 안 준다 그런 좀 나오니까 조금 그런 좀 마음이 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재난 지원 혜택에서는 소외된 겁니다. I want to receive welfare from the government because I am the one who taxpayer here also in Korea because I work hard in Korea. That's why they give me salary and they cut my. 지난해 6월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외국인이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초 별도 예산으로 이주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엔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금껏 지급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었다며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이 부담하는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 등이 매년 1,000억 원가량 모이는데 이를 이주민 지원 통합기금 형태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수료나 이런 거라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낸 거를 이 사람에게 쓰게 하면은 국민들의 정서를 친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처음 나온 게 하나가 있고. 이주민 200만 시대. 그중 절반인 이주노동자들이 지는 세금의 의무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북한이 최근 집짐승 기르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토끼나 염소 같은 초식 동물을 키워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겁니다. 세상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이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요즘에 북한이 토끼나 염소를 기르라고 많이 장려하고 있다고요? 네, 북한은 가축 기르기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당의 축산 정책을 받들고 풀 먹는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르라고 주문했는데요. 이 노동신문은 염소 기르기를 잘하는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에서 염소 기르기를 잘 하여서 소문이 나게 된 비결은 수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운 데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국 각지의 염소 목장을 집중 조명하면서 각지의 축산 경험, 즉 노하우를 본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하는데요.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집짐승 기르기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염소뿐 아닙니다. 또 토끼 키우기에는 학생들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요. 2019년 북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육류는 토끼고기로 생산량은 16만 6,90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동맹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학교에 파견돼서 토끼 사육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평안북도에서는 한 학교당 토끼 1,000마리 키우기 운동도 벌일 정도입니다. 학생들까지 동원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민간 가정은 물론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바로 식량난 때문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모든 외부 접촉을 단절하면서 식량 수급에 타격을 입은 데다 가뭄까지 겹쳤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폭염으로 인한 북한 가뭄이 심해져서 평양 대학은 6월 말부터 휴교를 하고 학생들이 가뭄 전투라는 이름 아래 지방으로 파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기계도 없이 수작업으로 우물을 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 정권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해 있고요. 대략 북한 주민 전 주민의 한 3개월치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식량난이 심각하니 비싼 곡물 사료를 먹일 필요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자라는, 그러니까 사육 비용이 적게 드는 염소나 토끼 사육을 적극 독려하는 겁니다. 오늘 통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시장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7.2% 급등했고 농산물 가격은 무려 122.7% 상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제사회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 일각에선 북한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을 뿐 사회 지도층만큼은 아직 국제사회에 백기투항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는 살만하니까 그냥 우선 버티자, 뭐 이 얘기네요. 그런데 이 기자, 청년들까지 축산을 하겠다고 하던데 뭐 귀농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네, 노동신문은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가겠다면서 탄원하는 청년들이 줄을 잇는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줄이어 진출을 희망한다는 세포지구 축산기지는 대초원으로 전체 면적은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인데요. 노동신문은 청년들이 당의 육아 정책을 받들기 위해 축산 기지행을 자처한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육아 정책하고 축산 노동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당의 육아 정책 개선 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전국의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유제품을 공급해서 성장 발육을 강화하는 걸 당의 중요 정책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축산기지에서 노동을 해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건 당의 중요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젖에 이어서 염소젖까지 먹이려고 애쓰고 있다. 어쨌든 이 청년이나 학생들까지 학업보다 이 생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한 기자, 고맙습니다. 정부가 아프간인 수백 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다지만 국내에도 이미 와 있는,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들이 있습니다. 곧 체류 기간이 끝나거나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강제 추방했다간 아프간에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내에 머무는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아프간의 전국 혼란을 감안한 인도적 조치입니다. 체류 기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아프간인 169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이 국내에 머물길 희망하면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수혜자 중엔 아프간인 불법 체류자 7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관이 동화된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출국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프간 현지 정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국을 지향하고. 법무부는 아프간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강제 추방 대신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민주화 시위로 인한 미얀마의 정세 불안과 관련해서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의 특별 체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투입해 아프간 현지 조력자 391명을 탈출시키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탈레반의 통제가 심하지만 버스로 활용한 수송 작전으로 전원이 안전하게 공항까지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내일 오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현지 조력자들이 갓난 아기를 안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우리 군 수송기에서 내립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들 391명을 무사히 탈출시켜 국내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하여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길게는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현지 조력자와 직계 가족들이며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입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카불 공항을 오가며 탈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수천 명이 몰리고 탈레반의 통제가 심해지면서 공항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버스 6대를 섭외해 집결 장소를 돌며 대상자들을 태워 공항 안까지 이송했습니다. Came in the morning when we start coming to the airport, we will stop blocked by Taliban. They didn't let us to get close to the airport. All people who have passport or who have not passport, they come to the gate of airport and they try to come inside of the airport.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고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며 방역과 비자 문제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km 앞바다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안에서 1km 떨어진 바닷속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앞바다의 안반을 뚫어 해저 터널을 건설한 뒤 오염수를 1km 먼 바다까지 흘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해안에 바로 배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먼 바다로 내보내야 오염수가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해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는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아 자국 어민들의 반발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저터널 공사는 내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오염수에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삼중 수소 등의 물질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미 벌써 이 수치마저 깨졌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역대 최저로 나타났죠. 코로나까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5천 명 가까이 줄어든 건데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줄어드는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6월까지 20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인구 15,690명이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결혼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반기 혼인 건수가 사상 처음 10만 건 아래로 떨어진 점도 인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의 경우에는 4월, 5월에 혼인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올해의 경우에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장기화하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를 낸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02년부터 15년간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신생아 수가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이마저 불과 3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투입한 예산만 2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수도 사상 처음 감소한 가운데 공무원 수는 2만 7천 명 늘어난 113만 1,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What will happen to the reputation of this paper? And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Nixon wins. 미국이 30년간 은폐해온 베트남 전쟁 군사기밀 보도를 놓고 벌이는 정부와 언론의 갈등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언론사는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언론이 섬기는 건 국민이지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묵중한 판결 대사를 통해 다시 한번 권력 견제와 정보 제공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상기시키죠.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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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오늘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 각계의 반대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여당이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토록 반대를 하는 이유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요건 또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보세요. 진실하지 않은 경우 사생활의 핵심 영역,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서 남용 위험이 크고 그럼 국민의 알 권리도 위축이 될 겁니다. 또 기득권의 치부를 캐낸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줄 소송이 이어진다면 후속 보도나 타 언론사의 인용 보도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지렛대가 될 수 있고 언론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함으로써 결국 언론의 재갈을 불리는 족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존 밀턴은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건 진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소송 위협의 기능을 잃고 죽어간다면 그곳은 자유민주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언론재갈법 늦췄지만이었습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일부는 사전 청약을 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까요?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첫 사전 청약엔 9만 3천 명이 몰리며 평균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청약 제도가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물량은 모두 10만 청가구로 이 중 대다수인 8만 7천 가구는 민간 아파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에서만 적용되던 사전 청약 제도가 민간 브랜드를 단 아파트로 확대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 청가구인데 정부는 수요자들의 인기가 많은 전용 6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로써 2024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계획 중인 사전 청약 물량은 기존 6만 2천 가구를 포함해 모두 16만 3천 가구로 늡니다. 서울 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센 태릉 골프장은 기존 10,000 가구에서 6,800가구로 축소하고 과천 역시 청사 개발 대신 신규 택지가 조성되는 등 공급 차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택지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기대만큼의 공급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작은 택지 여러 곳으로 나눠 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애초 대규모 택지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시장 안정 효과는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땅 투기 파문으로 발표가 연기됐던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다음 주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흥미로운 종목 1위에 오른 여자 배구가 국내 컵 대회에서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소속팀에서 상대로 만난 올림픽 주역들이 이번엔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까요? 조유로 기자입니다. 리베로 오지영이 몸을 날려 받아낸 공이 랠리 끝에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박정아가 때리면 오지영이 받아내고 안혜진이 토스를 올립니다. 앞서 박정아는 자신의 스파이크가 상대팀으로 만난 염혜선의 얼굴에 맞자 네트를 넘어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원팀으로 4강 드라마를 쓴 주역들이 이제는 각자의 팀에서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를 경험하고 와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발전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에 사활을 건 IBK 기업은행의 김희진과 김수지. 여기에 맞불을 놓은 현대건설 양효진은 블로킹만 10개를 기록하며 컵대회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결장한 이소영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관중석에서 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대표팀 센터로 경험을 쌓은 박은진도 교체 투입돼 활약했습니다. 4강 신화를 쓰며 국민들을 울고 웃게 한 올림픽 멤버들이 각자의 팀에서 또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오늘 남해안을 따라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내일 낮 동안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다시 전국적으로 가을 장마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이 지역들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돼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는 내일 낮 동안, 제주는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해안을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 소식 없이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에 서울과 대전 2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전남과 경남, 제주를 따라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낮 동안 강릉이 30도, 포항 31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모레 새벽 충청과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서 내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을 때 주변을 미리 점검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